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FOMC 때문에 또 네.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그쵸. 그 이야기 좀 또 네. 준비해 오셨다고요. 뭐 FMC 너무 관심들 많은데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들은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 그림부터 보여드리면은 네. 다들 아시죠? 이제 테이퍼링은 빨라질 거고 금리 인상도 좀 앞당겨질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데요. 아마 테이퍼링은 150억 달러씩 줄이던 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300억 달러씩 줄여서 테이퍼링 종료하는 시점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거고, 금리 인상은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좀 감잡기 어렵겠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연방금리 선물이라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금리가 어느 정도, 기금 선물이 어느 정도 갈 거다라고 전망치가 나오는데, 이게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저는 뭐 자료에 쓰기도 했는데 좀 비겁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월화수 시장이 빠지면 별 양이 없을 것 같고, 월화수 시장이 버티거나 올라가주면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FMC 이후 어떤 흐름들로 가져갈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미스매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스매치. 미스매치.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경기가 좀 불안하면은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갈 거야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좀 잡아주거든요. 또는 미국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가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떨어지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 정책은 더 긴축적으로 간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서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이진 않을 거야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장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1, 2월 달까지는 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좀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도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 또한 좀 내년 연말 연초 1, 2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3월 FMC에서 어떤 스탠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통화 정책도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걸로 인해서 2022년, 23년, 24년까지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빨라질 것인가? 라는 것들은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는 공동락 부장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중립금리를 봐야 된다.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서 매 분기마다 중립금리를 발표하거든요. 중립금리의 의미가 뭘까요? 아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적정한 기준금리가 이 정도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2.5%예요. 이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연준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GDP 성장률 전망이 1.6에서 2.2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기준금리? 좀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2% 초반, 2%까지는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서 중립금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2%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 그리고 2022년에는 물가 부담 때문에 통화 정책을 좀 빠르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거꾸로 23년, 24년에는 천천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초반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 다음에는 천천히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가 네, 보네요. 가이드라인은,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 이상을 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연준은. 네. 만약에 넘으려면 또 중립금리를 올리든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2년에 좀 빨리 가져가게 된다면 23년, 24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매파적일 수 있다. 또 하나, 또 물가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망치긴 하고 좀 전망치가 변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올해 4분기가 뭐 이호석 팀장님도 그렇겠지만 물가가 6% 갈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분기 평균이 6%고 그리고 1분기까지는 5.6%. PC 같은 경우도 4.8%, 4.5%, 4%대 6%대라서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다음 흐름들을 보면은 23년으로 들어가면 다시 2%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연준의 정책적 스탠스가 가장 매파적인 시점이 아마도 내년 1분기가 정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도 진정이 되고 통화정책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에서 더 가속화되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은 조금씩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온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걷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불안감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 부담감들은 지금의 공포감보다 불안감보다는 좀 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과거 흐름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흐름만 뒷받침돼 준다면 저희는 내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은 이런 미스매치 구간에서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구간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내야 되는 그리고 그를 금융시장은 받아내야 되는 반영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중립금리라는 목표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 스텝에서 조금씩 완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는 불안 요인, 좀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변수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중립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더 못 올릴 거야. 네. 그래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가 그때도 안 잡히는데 올릴 수 있는 기준금리가 얼마 안 돼. 이거는 앞으로도 뒤로도 진퇴양난이야.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사실은 더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볼 때 연준을 공격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도 네. 5페이지에 있는 저 그림에서도 2019년에 그러니까 연방준비,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못 넘고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그죠? 결국에는 못 넘고 내려온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내려간다는 거고, 얘기죠.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경제 체력이 네.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4% 좀 안 되는 3% 후반 정도의 성장이라고 본다면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런데 경기가 꺾이고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일 때는 성장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동안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연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보다는 연준의 정책 스텝이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더 시장에서는 반영을 할 텐데 이제는 경기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커지고 이제 경기 흐름들이 좀 꺾이는 시점에서는 장기 성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부분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는 시점에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에. 그래서 저는 중립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경기는 괜찮아라는 시그널이 있는 동안에는 통화정책이 더디게 베이비 스텝일 거야라는 것들을 더 살 수 있고 만약에 경기 모멘텀이 2%대 초반 중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금리도 못 올리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체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내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아니다. 네, 2023년을 지나면서 들어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향후 흐름들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을 본다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내년 2023년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제목으로 뽑으신 걸 보니까 네. 또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 충격 이후는 짧게 이렇게 네. 뽑아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 충격이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미크론 자체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줬다는 거죠. 저도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네. 맞춰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위드 코로나 정책들이 후퇴라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한국도 확진자 수 7,000명까지 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담 요인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작년처럼 2020년 11월, 12월, 올해 1월 달에 확진자 수가 폭발했을 때처럼 경기가 막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이동성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것들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10월 초에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한 시작점이 병목현상 완화 기대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90일간의 총력전이란 걸 말하면서 우리가 물류 대란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24시간 가동하고 기업들도 물류 기업들도 우리도 풀가동하겠다 뭐 이러면서 내놨던 정책들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완화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랠리가 시작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3, 4분기 실적 시즌이 좋았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거죠. 사상 최고 증진을 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인식이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분간은 기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현실은 어딘가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일 텐데, 제가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현실이 그만큼 못 미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못 미친다는 거는 그 공급망이 잘 안 잡힌다. 네, 잘 안 잡힌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12월 초만 하더라도 연말 소비 시즌에는 정년 대비 8.5에서 10.5% 증가한다 그랬어요. 매출액이. 그러면 20년 내 최대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 시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해서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병목 현상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 같으면은 재고를 막 쌓아놓잖아요. 소비 시즌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그래서 이만큼 재고를 쌓아놓고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마진을 조금 남겨도 물량 공세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고가 없다 보니까 할인도 별로 할 수 없고, 그리고 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10월 달에 선구매한 것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요 그림은 뭐냐면은 물동량. 그러니까 요 위에 그림은 LA항, 롱비치항, 이 미국 주요 항만들의 항만들에서 얼마나 물류를 이동시키느냐, 풀어나가느냐인데 별로 늘질 않았어요. 10월 달에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물류 대란을 해결하겠다라고 하고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물류는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항구에 이렇게 묶여있던 물량이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게 풀어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문제는 저는 요 그림인 것 같아요. 미국 육상운송,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컨테이너 수송량인데 요게 정체됐고 UP라는 업체에서는 이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만에서의 물류는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풀린 물량이 미국 내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이 UP나 BNSF 이런 건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입니다. 예, 물류 업체 이름인데 거기서 주간 단위로 컨테이너 수송량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이게 좀 많이 안 좋아요. 여전히 마이너스 폭을 확대해 나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의 문제. 한때 나왔던 얘기가 미국 컨테이너 운전사들 8만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취업하는 데 좀 꺼리는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득 지원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컨테이너 취업을 하지 않아도 쓸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처럼 물량이 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저 질문 하나만 네. 드리면 일단은 지금 항만에서도 그렇고 지금 컨테이너도 그렇고 물동량이 좀 묶여 있는 거예요. 네, 네. 묶여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달라고 한 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못 준 거라는 거잖아요. 맞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달라고 한 데는 연말에 팔라고 그래 달라고 그랬는데 연말이 지나버렸어. 네, 그럼 이게 좀 약간 애매해질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지금 붕 떠 있는 물량들은 어디론가 갈 거고 가긴 결국엔 가요. 갈 거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공급망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건지 해소가 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두고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재고가 없어요. 여전히 아예 재고가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빨간색이 소매업체 재고율이거든요. 팔 게 없어. 네.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병목 현상만 풀리면은 좀 좋아질 그림들이 나오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숙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소매업체에서는. 왜냐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평균 재고율이 1.4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반짝 올랐다 1.2로 떨어졌고 회복되는 듯 했지만 병목 현상 때문에 1.0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 대비 5%밖에 재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때가 또 꺾였거든요. 왜냐하면 연말 소비 시즌 들어가면서 판매는 되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이후 주말 온라인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일요일 온라인 매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애매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더디지만 고용은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물류는 조금씩이라도 풀릴 텐데, 제가 연말, 연초에 좀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병목 현상이 풀릴 거야라는 기대를 했지만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면 좀 되돌림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고용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재고가 들어왔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한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미국 개인 소득이고 가처분 소득인데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왔던 게 소득 지원 정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돈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를 보면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0%가 높아져 있어요. 왜냐면 일은 안 했지만 지원 정책을 받아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었죠. 지원을 많이 해줬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어떤 가구, 1인당 보통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가구는 2천만 원 이상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실업수당도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직장을 나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소득 같은 경우가. 가처분 속도 늘고. 근데 저축률도 엄청 늘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조금씩 줄어들 때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임금 소득을 들어오게 됐다면은 이처럼 소득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저축률이 급전직하는 모습들은 안 보여줬을 텐데 그동안의 고용이 좀 더디게 회복이 됐죠. 특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 회복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요거는 좀 못 보여드리는데 고용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월 평균 추이랑
월 신규 고용자 수 추이를 보면은 네. 성공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0.68, 마이너스 0.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해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백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지만 백신에 대한 페널티도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고용이 회복세가 좀 더뎌진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 소비 여력을 회복하는 시점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 12월, 1월,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3월 되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고 병목 현상이 풀리는 그림들이 나와야지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고 바닥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도 주목해서 보긴 봐야겠네요. 이제 치명률이나 감염률 이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이게 우세종으로 돼버린다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백신이죠. 그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이 없었는데, 지금 백신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은, 제약업체들이 얘기하는, 백신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오미크론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60일. 그게 생산이 돼서 쉬핑이 돼서 사람들한테 가는 데까지는 100일 이내로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또한 내년 2월 3월 지나면서 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을 특징적으로 보면은 겨울에는 좀 많이 퍼지다가 좀 겨울이 지나면서 좀 완화되는 그런 사이클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 좀 날이 좀 풀리게 된다면, 지금은 좀 날이 추워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날이 풀려지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내용은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부채한도 협상. 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의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없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무부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쟁을 좀 더 이어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코스피 내부적으로는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실적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이효석 팀장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시장은 12개월 포워드 PER 10배를 딱딱 지지받고 반등을 해왔거든요. 10월 초에는 2,900, 그리고 11월 말에는 2,800. 그런데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같은 PER 10배라고 하더라도 2,900선이 지지선이었는데 11월 말에는 2,800. 근데 지금 좀 더 떨어져서 2,760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 수준이 되면은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리바이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그동안 최근 3개월 동안 호텔 레저 그리고 IT 관련된 종목들,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 IT, 병목 현상의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왔거든요. 그나마 버텨줬던 게 운송, 철강, 에너지 이런 시크리티컬 쪽이었는데 내년에는 얘네들을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운임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졌고, 철강이나 에너지 같이 원자재 가격들이 레벨이 떨어졌고, 미국 통화 정책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면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긴 좀 어렵고, 물가에 대한 부담들은,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2022년 실적에서 장밋빛 전망을 한다거나 상향 조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좀 하단을 좀 밑으로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자. 내년 1월, 2월까지 이런 부담 요인들을, 그리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전망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내년 이익이 역성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익 증가율이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적 전망이 조금 떨어지면은 좀 흔들릴 수 있고, 딱 기로에 서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플러스 성장일까 마이너스 성장일까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게 반도체인데, 얘네가 반도체 업종이 지금 내년 이익 증가율이 4%밖에 안 돼요. 3분기 실적 시즌 동안 8% 이상 하향 조정됐거든요. 내년 실적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칫하면은 반도체 업종에서도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요번 4, 4분기 실적 시즌에는 내년 2022년 실적 전망치들을 보시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실적 전망이 좀 안정을 찾아야지 시장의 방향성이나 바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4분기 실적은 이제 실적 까보면은 엄청 안 좋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동안 대체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보면은 뭐 엄마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안 걸리고 있다가 말 나올 때까지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내가 사실은 뭐 이러잖아요. 크게 4분기 들리죠. 실적이 맨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만 좀 그렇지 않았던 네, 것 같고 네.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기업들도 다 이게 4분기까지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 얘기하다가 안 좋은 건 나중에 얘기하는 좀 경향이 숨겼다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비용을 털어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4,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주가가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니까요. 반응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4, 4분기 실적에 대한 레벨을 높이를 낮추면서 내년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확 높이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아니 보통 것들은 이제 떨어낸다고 하면서 4분기 때 다 떨어내서 내년에 좋아져요 이런 거 많이 하긴 해요. 하긴 하죠. 네. 근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코로나19에 뭐 원자재가 급락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실적을 좋게 보기보다는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향후 추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실적 전망이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고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4분기 실적과 함께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톤다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아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뷰가 사실은 내년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섹터를 볼 때. 맞아요. 근데 반도체는 특이하게 이제 선반영성이 강하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반도체가 안 좋았던 게 내년의 네, 실적 맞아요. 부진을 반영한 거다.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하반기 혹은 2023년을 네.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2019년이에요. 뭐,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한다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2019년, 가져오진 않았는데,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에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2019년 4분기에 가격 저점이 나왔고, 주가 저점은 2019년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2023년 초 또는 2022년 말에 바닥이 나온다면 지금 바닥 나온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가격 증가율인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그때 2019년 1분기의 저점을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가격 증가율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격 증가율이라는 거는 디램 디램 가격. 네, 반도체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쫙 1분기에 빠졌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시점이 2019년 1분기였거든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내년 1분기가 저점인 것 같아요. 내년 1분기가.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가격이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고 막 무너지는 그림은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 시장 대비 좀 언더퍼폼한다 그러죠. 시장 대비 주가 수익률이 안 좋은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저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10월, 11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워낙 지금 상대적 저평가니까. 그런데 절대적인 가격은 지금 좀 반등이 세게 나온 상황이라서 조금 조정받은 뒤에 다시 움직이는 그림,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데까지도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절대적인 가격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좀 이따 사자. 4분기 실적 확인하고 1분기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주가의 진바닥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반도체 업종이 내년에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 시장의 바닥을 만드는 방향키. 키도 있고 그리고 상승한 데 있어서도 상승폭, 탄력, 강도를 결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베어리시한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베어리시한 분들 또한 조금씩 시각이 변하고 있어요. 대부분 2023년이 돼야지 가격이 상승으로 될 거야라고 전망했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 둘씩 2022년 하반기 중에도 상승 반전이 가능할 수 있어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 전망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는 실적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 2분기가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3분기, 4분기 실적이 올해 실적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저는 생각보다 내년 하반기 증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탑9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둘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요? 네. 얘네가 움직이면은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아마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는 가운데 아웃퍼폼 강도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아까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2017년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그때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회복은 될 거야라는 2016년 말만 하더라도 회복은 될 거야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정도가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서버 수요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아직까지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다시금 서버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을 조금 조절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던 이야기에서 조금은 결이 벗어난 이야기일 수 네.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 매니지스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반도체는 보통 선반영되는 그런 네. 특징이 있다 네. 이런 것처럼 그 주요 업종들 중에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특징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들은 이 업종은 이런 특징이 있다. 전망할 때 이제 네. 스스로 전망할 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반영, 후반영을 정확히 이렇게 따지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도 저하고 이호석 팀장님하고도 좀 약간의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는 얘는 이때 가격이 저점이에요. 1년 뒤에는 주가 저점이 나와. 공식은 없잖아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경험상 봤을 땐 보통 1년에서 뭐 9개월 정도의 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바닥이 나오든 간에 내년 하반기는 좋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런 사이클을 잡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뭔가 공식처럼 공식적으로 어떤 특징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공식이 있으면은 저랑 이효석 팀장님은 여기 없겠죠. 아니요, 약간 공식에 딱딱 맞추면 되니까 그잖아요. 선반영 저점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파악할 때 네. 이런 걸 항상 감안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든지 약간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클에서요? 반도체 말고 아니더라도 다른 아니더라도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물어봐고 여행 하고 싶은 거. 업종은 여행 업종. 뭐 이런 어, 특징이 그런 거 있다.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 궁금한 이걸 거. 봐야 된다든지 네. 딱히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그런 거 여행 아니에요? 업종은 그렇다 아니면은 뭐 원자재 관련된 거는 이런 부분을 봐야 하더라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원자재 호기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제품 가격은 빠르게 선반영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품 가격은 멈춰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스프레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원자재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많은 그런 화학이나 에너지 업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스프레드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이번 실적은 좋겠구나. 원자재가 올라도 이번 실적은 별로 안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프레드가 중요하다. 네. 제품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면은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했는데 원자재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여행 업종들은 여행객 수를 보는 게 가장 좋죠. 한국관광공사에서 매주 매월 발표를 하는데, 근데 최근 보면은 거기에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최근 여행 업종 주가를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감이 워낙 너무 이제 바닥 0이어가지고 그냥 그쵸. 증가율을 볼 수가 없어. 네. 0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여행객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들은 저는 실적 전망 추이를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전망 추이. 그래서 네. 제가 요즘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 엔터, 미디어 이쪽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적 전망 추이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미디어 엔터 쪽이 이렇게 지지부지 몇 년 동안 요 밑에서 왔다 갔다만 하다가 올해 내년 이렇게 완전 퀀텀 점프하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최근 뭐 BTS라든지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네. 이전의 K 컨텐츠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처럼 실적의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는 트렌드가 바뀌는 그림이 나오는 업종들은 좀 잘 잡아놓고 길게 끌고 가도 괜찮겠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인터넷 업종들이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뭐 실적 뭐 좋다 안 좋다 하다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실적 전망 추이에 있어서 트렌드가 바뀌는 그림을 보여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 정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라든지 내수 데이터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오는데 저는 내년에는 자동차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가 내년엔 좀 올라와요. 올해는 5.1% 전년 대비, 내년에 9.1%예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올해 너무 좋아서 올해가 9.1%, 내년에 5%거든요. 근데 내년 9.1%를 끌어당기는 쪽이 유럽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점유율이 10%대를 기록한 현대기아차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내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서 네.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또 이제 연말 되면 내년 투자 계획도 뭐 정한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년에 어떻게 투자하지 아니면 뭐 새로운 업종에 들어가 볼까 아니면 가지고 있던 걸 가볼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하게 되니까 한번 여쭤봤고 네. 또 이제 투자하면서 항상 뭐 쉽지 않지만 소망이 저점을 잡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어려운 줄 알면서 하고 싶죠. 네, 어려운 거 코스피 알지만. 바닥이 언제 나올지 또 여기에 대한 전망을 또 팀장님께서 좀 해서 오신 것 같아서 이 내용도 들어볼게요. 네. 제가 뷰를 좀 바꾸면서 네. 여러 많은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메일로도 좀 항의성 메일도 오고. 아이고. 왜냐면 제가 8월 달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장을 좋게 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 좀 심해지는 부분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제가 기대했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모멘텀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게 고속도로를 막 타고 가다가 병목 현상이 막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간선도로에서 또 차들이 막 몰려오면은 이게 쉽게 안 풀리잖아요.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병목 현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10월 전망을 하면서 뷰를 굉장히 좀 확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들 하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은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좀 베어리시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닥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서 비중을 확 늘리셔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좀 빨리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베어리시한 전망을 드리는 거지 좀 시장이 끝났다 이제 떠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EPS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276이에요. 근데 저희가 전망치를 내놨던 10월 말만 하더라도 287이었어요. 약 2달 사이에 한 11원 정도가 떨어졌죠. 저희는 내년 1, 4분기 중에 260을 살짝 깨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4, 4분기, 그러니까 11월 이후 내년 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 폭을 감안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11월 초 대비. 근데 지금 이미 한 3% 정도 하향 조정됐으면 감안해 본다면 6.5% 정도는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 지지받아왔던 12개월 포워드 PR 10배가 10.1배가 2600선 초반.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400대에서 3300대로 갔을 때의 상승폭의 38.2% 되돌림이 한 2600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1, 2월 중에 2700선을 깨는 수준에서 바닥을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이 바닥을 잡는 과정까지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는 3000선 이상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담아 놓으셔가지고 다음 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처럼 내년 1분기 중에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오미크론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것은 중국 변수예요. 중국 변수. 중국이요? 2월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중국이 공장 가동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하계올림픽 때 또 좀 그런 양상을 보였고, 그때도 파란 하늘을 보여줬지만 글로벌 주요국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파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인공 강우였습니다. 일부러 비를 내려서 여기 있던 스모그라든지 미세먼지를 그냥 바닥으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10월 달에도 뭐 전력난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도 아마도 시진핑이 동계올림픽 건물들을 시찰한 뒤에 나왔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그런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중국이 조금은 더 제조업, 성장 쪽에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병목 현상, 글로벌 전반적인 병목 현상을 풀어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이 2월, 3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물가 부담, 통화 정책 부담, 금리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고, 경기나 교역이나 기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살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병목 현상이 되면 모든 게 풀리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러갖고 불안하게 만들어줬던 부분들은 좀 풀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 미중 갈등하고 헝다 디폴트 리스크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갈등이 확 불거져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헝다 디폴트가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바이든은 외교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스탠스를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져간 것도 재신임을 받은 다음부터 더 세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2월달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를 해가지고 내년에 있을 3년임에 성공해야겠다. 네. 둘 다 정치적인 목적은 좀 있죠. 그리고 또 내년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갈등 양상을 교역이나 무역이나 경제 쪽으로 퍼뜨리게 된다면 둘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소설이긴 하지만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고 싶은 욕심이 시진핑이 크다면 2월 전후로 해서 미국의 요구 조건들을 많이 받아들여주고, 미국은 관세를 일부나마 떨어뜨려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바이든은 외교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시진핑은 미국을 참가시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소설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미국이 참가를 하진 않나요? 그냥 하는데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네, 외교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남북, 미, 중. 네 개국이 중국에 모여서 종전협정을 하고 동계올림픽에 같이 참전하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피력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시진핑이 동계올림픽에 좀 신경을 엄청 쓴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본 아베 총리가 실권을 하면서 한 이유가,
방역 실패, 올림픽 실패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도 지금 중국이 100명만 넘어가면 난리가 나거든요. 봉쇄해버리고 이동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코로나19랑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방역을 잘하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하는 게 자기의 연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헝다, 그러니까 부채 리스크는 언제든 디폴트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폴트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사실상 디폴트. 그렇죠. 사실상 디폴트잖아요. 근데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디폴트가 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연쇄작용,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들을 중국이 지금 사전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지준율 인하해주고,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고, 이렇게 사전 차단을 해준다면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지, 이게 태풍이 중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흔들어 놓지 않을 거다. 특히 시진핑이 왜 중국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을까? 그리고 시진핑이 왜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했을까? 공동부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책 전환을 하면서 내놓은 규제책이 부메랑이 되어서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는다? 그럼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동부의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도 이 디폴트 리스크가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게 만들질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 흐름들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조금은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잘 끌고 가려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젤라님께서 진짜 종전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종전되면 그러게요. 좋겠죠. 근데 이게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맞아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거 모르는 상황에서 뭐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근데 지금 나온 뉴스까지 보면은 북, 중, 미, 한, 그러니까 남북, 미중 간의 원론적인 합의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선언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외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미세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남았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미국 애들이 외교나 정치 인력은, 그러니까 정치는 안 간다. 이렇게 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부분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죠.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죠. 외교적 근데 보이콧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몇몇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 이걸 돌리려면 뭔가 바이든 입장에서 명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무역 협상, 무역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역 합의가. 근데 미국은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수출을 많이 한다. 수출을 많이 받는다? 아니면 많이 한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더 많이 한다. 그리고 관세를 좀 미국에서 낮춰준다? 들여오는 거 낮춰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낮춘다. 잡겠다. 라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되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영상 통화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상 큰 과실은 또 없이 끝났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통화를 안 들어봐가지고. 네, 정치를 그죠, 담아볼 자기들끼리 시간은 뭐라고 했는지 아니지만. 어떻게 알아? 네. 나온 표면적인 그러니까. 내용들은 뭐 디테일한 거는 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내년에 조금 미중 관계가 뭐 다른 쪽으로는 티격태격할 수 있어도 둘 다 먹고 사는 데는, 먹고 사는 그죠? 데는 먹고 사는 살려줘야 데는. 되는 그건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러네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중산층을 좀 부양하자라는 게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소비 진작 그리고 미국 거를 가져와서라도 어느 정도의 진작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부동산 경기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비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중국 쪽에서 조금은 변화의 조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봐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리고 파편적인 뉴스들을 조합한 거라서 가끔 나오는 게 또 있거든요.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도 관세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좀 파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뉴스들이.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은 그리고 바이든이 굉장히 물가를 잡겠다라는 인플레이션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자기는 물가 꺾인다, 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재신임하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 스탠스가 너무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배드캅, 굿캅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 솔직히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 피력,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 피력, 이거를 같이 가져가 나간다면 중간 선거 전까지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민할 텐데 그 중 하나가 중국한테 물량을 많이 밀어내면서 관세를 일부 떨어뜨려 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에 대해서 중국의 스탠스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북한과도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조절하고 있다. 종전 선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 내년 1월, 2월을 지나면서 그리고 3월을 지나면서는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솔직히 무역 합의도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궁죽통이라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내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은 좀 필요한데 미국은 저는 미국이 막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출렁출렁하는 정도.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이익 쪽에서의 좀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흐름. 많은 분들이 야 미국은 사상 최고치이고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미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한국이 더 떨어질까? 9월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8월달 한 달 동안 미국은 사상 최고치, 코스피는 축 떨어져서 3,000선 지지력 테스트하다가 미국이 9월달에 흔들리니까 코스피는 2,900선대로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식이 아니게 된 거죠. 아, 그게 실적이에요, 실적. 10월 달에도 코스피가 엄청나게 부진했던 이유는 미국은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 매주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확 꺾여버려서 하반기 이후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 강도를 보면 이렇게 거의 급전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네, 실적 이야기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 하는 지인들이 가장 속상했던 게 아니 왜 미국은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실적이 반영이 안 되냐.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 아니요, 실적이 주가에. 좋아한 게 주가에. 실적이 좋아도 반영이 안 된다. 아. 아니지. 안 좋으니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덜 근데- 좋아요. 덜 좋아요. 미국이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은 2021년 내내 실적 전망이 올라오다가 하반기 들어서 꺾인 거 아니야? 8월, 9월 들어가면서. 근데 그때는 주가가 너무 선반영을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딱 2달 반 동안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수익률 44%. 그때만 하면은 미국 대비 코로나19 이후 미국 증시 대비 코스피 상대 수익률은 플러스 25%포인트였어요. 그때는 코스피보다 미국 S&P보다 코스피가 25% 정도 포인트 정도 더 수익률이 좋았던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6월, 7월, 8월 되면서 실적 전망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실적 전망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 코스피도 미국이 해치하고 재채기라면 코스피는 좀 독감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림을 짚어볼게요. 전략적으로가 네.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낙폭과대주 소외주 중에서도 4분기 실적 기대가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금리 하락이라든지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는 업종들로 에너지, 조선, 철강, 건강관리, 반도체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얘네들을 12월 달 동안 그리고 연말까지 끌고 가자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을 놓고 좀 밀리면 좀 샀다가 탁 튀면은 팔고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는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타로? 네, 굉장히 짧게. 네. 근데 12월 한 달 동안 좀 비중을 담아가야 될 업종으로 보는 것은 소외주, 올해 내내 소외주면서 10월 달 이후 시장이 풀썩 주저앉을 때 더 많이 빠진 업종들 보면은 대부분 위드 코로나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불안한데 왜 사야 되냐라는 부분들은 좀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이동성 지수가 줄질 않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플러스 1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으로 주가가 풀썩 주저앉았다면 실적을 본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민간 소비 모멘텀이 GDP 성장을 훌쩍 넘어서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이익 모멘텀을 보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호텔 레저, 그리고 미디어 교육, 소매 유통 이런 업종들이 1, 2, 4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익 모멘텀도 괜찮고 1분기까지 소비 모멘텀도 들어오고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지만 않는다면 내수 소비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은 좀 담아놨다가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내년 전망하고 또 투자 전략 세우는데 좀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분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팀장님. 뭐 매번 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내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업종이 그러니까 작년은 다 좋았고, 그렇죠. 네, 올해는 좋았다 나빴다 하고 보면은 결국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올라온 업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상 그런가요? 구간 보면은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 있는데 올해 한 해를 끌고 간 업종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1분기 중에 바닥을 통과하게 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여기에 또 하나를 꼽는다면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의 문제는 또 뭐냐면은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간다면 중소형주가 또 재미없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진득하니 좀 매수하시고 좀 오래 끌고 가시는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편할 수 있지만 네.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는 좀 힘들 수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은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까지 듣고 이제 저희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